천민수님 성경특강 시즌4, 시즌4 창세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즌 1, 2, 3를 했죠.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필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가? 그리고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끝난 인류, 이렇게 큰 덩어리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작부적 해석,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다볼사이버 성경대학에서는 사실은 언어학적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언어학적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 시라버, 쐐기 문자, 상형 문자, 고급, 재관 문자, 평민 문자, 그 다음에 아람어, 이런 문자를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저도 능력이 안 되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그 어려운 글자를 공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들은 학자들한테 넘기고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초등학생서부터 제 강의를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84살까지 제 강의를, 이 성경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시라버, 히브리어, 상형 문자 다 제쳐놓고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싶으면은 주원준 박사, 또 김혜윤 수녀님, 또 최승정 신부님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 조금 더 차원 높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성경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3일에 걸쳐서 이번 주는 성경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리스찬 라이브 편집부에서 아주 잘 편집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기본으로 하고 제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고고학이라는 어떤 학문인가? 말없는 역사예요. 말없는 역사. 그래서 지질학, 기후학, 그 다음에 역사, 미술, 토목, 건축, 이런 모든 것이 증명을 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참조합니다. 현대 성서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W.F. 올브라이트는 성서고고학이란 고고학적 연구로 조명된 성서학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이라는 고고학적 연구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성서를 조명하는 거예요. 성서고고학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성서 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고학의 도움을 받아서 창세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올브라이트의 제자이며 하버드 대학의 성서고고학 교수였던 라이트라는 교수도 같은 입장에서 성서고고학을 정의합니다. 즉 성서고고학은 성서를 이해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든 고고학적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성서고고학은 성서 연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일반 고고학과는 성격을 달리하죠. 일반 고고학은 그걸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춘천에 레고를 만드는데 청동기 신석기와 청동기 무덤 그 자체의 문화가 다 드러났어요. 그걸 통해서 여기 춘천에 한 3,000명, 10,000명 정도가 살았구나. 방 크기는 요만하구나. 이 농사를 또 이렇게 졌구나. 수로를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죠. 그러나 우리 성서 고고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지구라트라는 거를 발견하고 나서 신전을 이렇게 모셨고 아브라함은 이 신전을 분명히 봤을 것이고 태양신, 바람신, 물신, 폭풍신 이런 신들을 아브라함은 거절했던 거죠. 어떻게 온 우주의 신이 저런 신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하느님을 찾았던 진정한 우주의 주인을 찾았던 사람, 준비된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는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불리움을 받죠. 그래서 75살에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란을 떠나라고 그래서 가나안 완전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 속에서 있는 그런 지역을 떠나서 신들의 어떤 신전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고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아랍 사람이었던 거죠. 아랍 사람.
그런 아주 아랍 종족이지만 아주 독특한 유대인, 히브리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한 장본인이 된 것이죠. 성서 고고학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지만 목적은 성서의 기록들을 단순히 고고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고학 유적들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증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먼저 부르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섭리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근데 하느님이 생뚱맞게 전혀 인간 문화하고 상관없이 당신을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당신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거. 계시라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마가 쫙 올라오듯이 하느님의 모습이 아무것도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조금씩 당신의 모습을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제가 시즌 1, 2, 3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살짜리한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엄마, 아빠, 밥 줘, 배고파. 그 정도 가르쳐 줄 수 있죠. 1살짜리한테 야,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조카들 1, 2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야, 정원아, 인생은 있잖아. 결코 만만한 게 아니야. 인생 사는 거 살아보니까, 삼촌이 살아보니까 막 힘들더라. 그러면 우리 정원이가 눈이 이렇게 쳐다봐요. 저 삼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가끔 나타나갖고 우리 삼촌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조카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은 아주 착하게들 잘들 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인류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전 모습을 계시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한 계시는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부활 제5주간, 6주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당신이 완전한 계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이 성서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고학은 성서의 배경에 도움을 주는 거지, 고고학적 발견으로 성서가 이게 참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거꾸로 생각해야 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류 문명을 이용해 갖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글자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신 거죠. 거기에 고고학이 도움을 주는 거지, 고고학이 이 성서를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서 고고학의 목적은 성서 기록의 증명이라기보다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성서의 세계를 밝혀줌으로써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고고학이 성서를 완전히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고고학 연구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고고학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실제로 사실은 제가 크게 말씀드렸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또 이집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더스 문명의 영향도 받습니다. 지리적으로. 또 초원의 길을 생각을 하다 보면, 비단길을 생각해 보면 중국과의 문명도 교류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넓게 볼 거냐, 아니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만 볼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몇몇 종교인들의 허구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넓은 고도의 근동세계의 역사,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어 내려옵니다. 즉, 고대 근동세계의 문화와 역사는 직접 간접으로 성경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세계 전체는 성경 고고학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움을 받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니느웨라는 도시, 이게 누가 나오느냐면 요나가 니느웨라는 도시로 하느님이 보냅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입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정말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중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주 우리를 막 베낄 때는 확 그냥 머리 가죽도 베끼고 발 뒤꿈치도 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살 가죽을 다 베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라는 이 나라를, 도시를 너무너무 유다인들은 싫어했어요. 이 니느웨가 망하는 거를 하느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 요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1800년 전반부까지 니느웨라는 도시가 없었어요. 이거래서 요나 이야기는 허구 얘기로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상상 이야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820년경 니느웨를 발견합니다. 아시리아 수도 도시 전체를 다 발견을 하죠.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쓰여진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고고학의 연구에 초점이 되는 지역은 성지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집중이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티나는 성서에 기록된 역사가 전개된 무대 및 현장입니다. 그래서 헤로데 무덤을 거의 2000년, 1900년 말에 헤로데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헤로데라는 인물, 헤로데 대왕이라는 인물, 46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그 헤로데 대왕이 정말 실존 인물이었느냐, 이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냐. 그런데 헤로데 대왕의 무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견한 고고학은 성경을 역사 안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그 역사 시대를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폭넓게 성경에 대한 조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성경 고고학 발전 단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고고학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과학적 학문으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 성경 고고학 준비 단계 1798년에서 1890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고고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798년, 요때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나폴레옹이 아주 굉장한 공헌을 하죠. 고고학의 발전에. 왜냐하면 이집트로 정복할 때 그 학자들을 다 데려가 갖고 로제타석이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묻혔던 많은 말이 문서라든지 토판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성서에 나온 거니까 성서를 근거로 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이 나오면서부터 성서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 배경을 알게 된 거죠. 성경 고고학은 출발은 고대 근동세계의 재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체로 19세기 이전까지는 찬란했던 고대 근동 세계 문명은 땅속에 파묻혀 잊혀진 문명이었던 거죠.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잊혀졌죠.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눈에 보이니까 저게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랬는데, 그저 도구를 많이 해나가갖고 사실은 그 도굴만 안에 나갔다면 이집트 안에 물론 요즘 그 많은 문서가 발굴이 됩니다. 이집트와 유대인의,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가서 아주 싹 끌어와요. 제가 나중에 성서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구웅정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르 지그라트의 발견, 바빌론의 하늘 정원, 바빌론의 거대 성읍, 고대 근동세계 문명을 새롭게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이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은 이집트 원정에 오를 때 175명에 달하는 학자, 예술가, 과학자를 대동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유물과 유적을 면밀하게 조사하게 합니다. 총 24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 이집트의 모습, 1809년 그 책이 출판되어 유럽 지식인 사이에 선풍적인 화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성경학자들한테는 너무나 호기심이 많은 거죠.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 다 나오니까 이 책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은 처음으로 찬란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접하게 되고
고고학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미이라 황제를 찾아서 황금사원을 찾아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고학적 그러한 발견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1798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 대한 관심이 가가지고 다음에 4가지 발견과 연구는 고대 근동세계 고고학 연구에 결정적 자극을 줍니다. 1단계 로제타 비석이에요. 로제타,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제타 스톤 발견과 상형 문자의 해독이 고대 문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상형 문자를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봐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급 상형 제사장의 문자, 그 다음에 히라버, 또 평민 글자, 이거를 다 해석을 해내죠.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 때 한 프랑스 병사가 나일강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델타 지역인 로제타, 현재는 라시드라는 도시에서 현무암 비석 하나, 까만 비석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제타 비석입니다. 윗부분이 잘려진 이 석비는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윗부분에 14줄은 고대 이집트 필기체 문자인 데모틱체로 기록되어 있고 밑부분의 54줄은 그리스어, 히라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기원전 203년에서 181년의 업적을 기린 것으로 기원전 195년에 세운 비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언어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이 성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연구가 아주 방대하게 연구가 되고 그야말로 제사의 의미, 제물을 바치는 의미, 제관들의 모습 이런 그런 내용들이 아주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했는데 다른 데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2000년 동안 묻혀있고 유일한 기록은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로제타석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고대 문명에 대한 언어를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해내고 이제 고고학이 발전하게 된 거죠. 1822년 프랑스의 천재적인 학자 J.F. 쌍폴리옹, 제가 한번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1790년에서 1832년 동안 산 사람인데 14년 동안 연구 끝에 마침내 이 비석에 기록된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합니다. 상형 문자의 해독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를 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죠. 이집트를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발견 후 피라미드 안에 새겨진 모든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흥미로운 로제타석에 이어서 한 7단계까지 고고학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